베스트를 먼저 얘기하자면 삶의 태도라도 생각을 하는데 하겠다. 해보겠다. 네.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그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영향을 시작하는 받는 거죠. 거구나. 네. 워스트 케이스는 성실히 움직이지만 말 안 듣는 대표. 오지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오늘 좀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게 된 분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커리어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섭외를 좀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구독자분들에게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의 증권사를 다니고 있고, 그 전에는 보험회사, 메트라이프 생명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부터 지점장까지 한 10여 년 일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외국계 제조사도 다녔었고, 뒤돌아보니 흥미로운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뷰에 응한 참석자입니다. 히스토리를 보니까 처음에 전공이 대학교부터 한번 타고 올라오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로 나오셔서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첫 회사, 외국계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 어떻게 취업을 하시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군 생활을 이제 장교로 했다 보니까 대학을 4년을 연속으로 다녔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전역하는 시점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는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취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 제조사이고 괜찮다고 해서 이제 입사원서를 써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본이 좋은 회사였어요. 네. 가본이 독일 회사였고 제조업 기반의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였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았고 저도 연봉도 굉장히 높게 갔어요. 지금의 신입사원도 받지 못할 연봉을 받고 그 당시 2009년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2년 정도 일을 했죠. 그러면 그 회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부대의 대회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신 거죠.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도 많이 지원하고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그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지원을 입사를 확정하게 된 이유였을까요? 제조업을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경제학과는 보통 주로 진로를 어떤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죠? 전공을 살릴 거면 통계에 관련된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경제학은 경영학과랑 다르게 이제 순수 학문이다 보니까 그거 전공을 살리는 거 외에는 대부분은 상경계열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많이 가죠. 그러면 그 독일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년 근무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을 했는데 그게 메트라이프 보험 쪽으로 하신 거죠? 그 과정에서는 좀 어떤 계기와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이제 첫 직장이다 보니까 연봉도 굉장히 높았고 외국계다 보니 시스템이나 자율성도 되게 좋았고 근데 저도 이제 경험이 2년 정도 지나다 보니 그 당시에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게 되게 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건가. 이 병이 한 번씩 오잖아요. 직장인들이 보통 병든. 그래서 대부분 이제 2년 지나면 절반이 퇴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게 왔었고 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사실 그 보험 설계사로 먼저 간 건 아니고 퇴직을 했죠. 퇴사를 해서 6개월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잡서칭도 해보고 공백기가 좀 있으셨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회사 다니다가 바로 보험회사를 가기 위해 퇴직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퇴직을 하고 다시 진로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은행권 쪽에 이제 인연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좀 커리어를 가져가려고 면접도 보고 입사 절차를 따르다가 한 번쯤 젊은 날에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보험 영업이 정말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영업적인 기질도 키울 겸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새로운 길을 찾자라고 생각해서 가장 어렵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업종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군요. 그러면 거기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거죠, 총? 정확하게 9년 3개월 일을 했고요. 꽤 오래 하셨네. 보험 설계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일즈 매니저나 뭐 지점장까지 했죠. 그러면 9년 보험 제 주위에 사실 보험 업종을 9년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는데 네.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었던 어떤 동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영업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되게 활발하고 말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영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목표의식이 강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해서 내 성향이 아니라 그 업종의 성향으로 맞춰가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예,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 아니라 프로 성과 수당제기였기 때문에 이번 달에 실적이 안 나오면 급여가 다음 달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한 만큼 나오는 구조인 예,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그 전 회사의 연봉이 높다 보니까 스스로 그것보단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목표가 그 전 회사보다는 높아야겠다. 네,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없이 그리고 잘했을 때 얻는 페이도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성향상 맞았던 게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따라하고 싶은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더 노력하면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성향 때문에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뭐 학력이나 직장 경력이 좋은 사람들이 보험 영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뛰어난 분들도 이 영업 쪽이나 사업 쪽으로 가면 그 역량을 발휘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체 선택지로 차선으로 영업을 선택하다 보니 네. 예, 그러면은 잘 안 되죠. 예. 그 말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뛰어나고 뭐 좀 우수한 분들이 보험에 들어오면 또 그 역량을 그대로 발휘해서 보험 영업을 잘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점장이 되셨는데 한 얼마 만에 지점장이 되신 거예요? 저는 영업하고 매니저하고 지점장 되기까지 되게 짧았어요. 한 4년? 그렇군요. 되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되셨네요. 그리고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회사별로 선택하는 그 타입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군요. 네. 일반적으로 국내 대형사들은 공채 직원들, 네. 회사원들이 지점장을 하지만 네. 제가 있었던 외작의 회사에서는 아니면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도 직접 뽑고 관리하고 해서 뭐 제가 있는 지점에 이렇게 임명되거나 발령돼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영업하면서 설계사를 뽑고 그 설계사가 뭐 한 30명 이상, 매니저가 몇 명 이상이 되면 회사의 지점장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면접 보고 뽑은 사람들로 지점장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얻는 수익도 이들의 성적으로 이제 뽑게 되는 거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급여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만 그 위에 캡도 열려 있으니 내가 한 만큼의 어쩌면 남들 연봉도 벌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일반 국내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공채로 들어가서 이제 그 인원이 있는 곳에 내가 투입이 되는 거고 외국계 보험 회사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내가 팀을 사업하듯이 사람을 꾸리고 채용도 직접 하고 구성이 되면 그 지점장으로 이제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인 거군요. 그래서 그 도전을 좀 내가 결정을 하고 팀을 꾸려서 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하셔서 시도하신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점장을 하면서 일반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을 하는 분과 지점장의 역할 차이는 어떤 게 있죠? 지점장은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나요? 근데 공채가 아니라 사업가형이라고 하는데 사업가형 지점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설계사예요. 설계사인데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회사랑 계약을 맺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보험 설계사 관리죠. 선발, 교육, 이제 고객 관리의 역할을 갖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원하는 방향들에 대한 목표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회사랑 호흡하는 중간 소통의 역할을 하죠. 이제 주위에 지점장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점별로의 어떤 단합도 있고 경쟁도 있던데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 그런 기억에 남는 성과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 영업을 시작해서 100%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영업을 하기 전에 저의 모습과 영업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영업하고 나서 훨씬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졌었고 예전에는 굉장히 틀에 박혀서 답답하게 커뮤니케이션 했던 면모도 있었었는데 그렇다 보니 사실 이 영역을 좀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다. 뭐 학력이나 경력이 뛰어난 분들한테 사실 전 영업을 권했어요. 네. 예. 예를 들면 이 사람도 설계사를 해?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무원인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분들이 여기에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거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가치 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설계사로 제가 이제 모셔오다 보니까 저희 지점에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객들 이제 그 민원 지표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정적인 지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계약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계약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거나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사후 관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성과도 좋았고 뭐 되게 회사의 지점도 엄청 컸는데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유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최우수 지점이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 되게 신경 썼거든요. 왜냐면 보험은 계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 계약은 계약 한 건일 수 있지만 계약이 해지되는 순간 내 고객 사람을 하면 잃는 거거든요. 네. 영업은 사람을 잃을 거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점을 운영했다 보니까 지점에 계셨던 분들도 고객들을 잘 유치하고 유지하고 이 보험 영업을 그만두신 분들도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고 커리어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적 숫자의 달성도 뭐 어느 정도 목표해서 달성했지만 그것보다는 고객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뭐 보험 설계사구나 이런 측면에서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고 네. 고객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됐던 그런 부분이 이제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신입 보험 설계사가 들어오면 회사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지점에 가서 일하는지가 이 지점에서 하는 문화나 시스템이 이 사람이 아는 보험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보험 너무 안 좋게 생각해 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접한 것이 보험 영업 자체가 그 지점의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아, 뭐 실적만 압박한다거나 네. 고객 관리를 안 하고 나중에 막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쪽은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실 거면은 진짜 문화나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되게 잃지 않으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인 지점장의 어떤 가치나 문화로 지점을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보험이더라도 배우거나 체감하는 그런 문화들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아,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를 좀 우수한 그런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지점장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서 똑같은 지점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태에서 리더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조언들, 나만의 직원 관리, 조직 문화와 관련돼서 좀 노하우나 팁이 있다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멘토이자 저희 대회장님이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직장 내 안에서의 있는 관계는 언젠간 끝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직장을 벗어나서도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결국에 푸시 매니지먼트만 하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계속 생길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의 역할을 나눠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점장으로서 그러면 제가 이제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땐 지점장으로서는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나 당신의 태도나 그 당신의 커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지점장으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라는 하나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반면에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만약에 뭐 저보다 후배거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친형이나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라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역할을 구분해줘야 이 사람한테 오해가 없는 거죠. 뭐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데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해주면 상처일 거고 이 사람은 난 비즈니스 미팅하고 있는데 괜히 친한 척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회사 안에서 업무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제 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얘기해줘요. 제가 지금 지점장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거나 이런 역할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요걸 얘기하겠다. 요거 오늘은 요 역할로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오해가 좀 풀리더라고요. 이게 리더인 분들은 되게 귀담아 들으면 좋을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원을 비즈니스로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비즈니스로 성과를 내야 되는데도 너무 관계적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비즈니스적인 목표나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얘기하고 또 관계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들을 또 별도로 또 얘기해주는 형태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했던 소통의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점장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직원, 그 또 반면에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처럼 일하면 너무 내가 힘이 되고 좋았다 하는 그 나뉘어졌던 그 베스트 그리고 좀 워스트. 최악의 직원, 워스트는 좀 어땠는지 기억에 남는. 일단 베스트를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그냥 삶의 태도라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스맨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다 보니까 사실 딱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 이걸 달성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하겠다. 해보겠다. 본인 스스로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더니 그냥 내가 말부터 못할 것 같다거나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스스로 그만큼 영향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조직은 굉장히 그 친구 때문에 성과가 훨씬 많이 나는 거죠. 얘의 긍정적인 한마디나 얘가 가져가는 그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밝게 항상 결과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매니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워스트 케이스는 성실히 움직이지만 말 안 듣는 대표. 왜냐면 이제 영업은 저희는 보험 설계사의 실적으로 제가 소득을 취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평가도 그걸로 받고 이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이들이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교육하고 같이 가서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 성실해. 아침마다 새벽같이 나와 밤늦게 들어가.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이 사람은 요것만 변화하면은 요거 하나만 갖추면 이제 무조건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성실하지만 내 성향을 버리지 않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적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거 하나 갖췄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나는 절대 내 성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태도도 너무 좋아, 너무 성실해. 근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럼 실적이 안 나오면 설계사는 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는 분들은 사실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결국 시간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간은 동일하게 열심히 투자했으나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하기 위한 결정적인 변화를 본인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보험을 할 때 개인마다 좀 다 다른 게 있지만 이런 역량, 이런 거를 갖춘다면은 진짜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 되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보험은 마음가짐이랑 스킬이거든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스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심적인 부분들이 1번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상품을 좀 만족할 만한 만족을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으로 갖춰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성실하게 스킬을 배워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제안서를 잘 네, 만든다거나 네. 이런 역할이 있어야 돼서 인성이 좋은 분들이 제 1번이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내가 만나는 고객에 대한 진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중간에 지점장을 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영업은 특히나 또 사업가형은 일반적인 회사처럼 대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떠날 때 가장 아쉽죠. 그렇군요. 왜냐면 일을 못해서 떠날 수도 있지만 네. 흔히 해서 뭐 회사가 보험회사는 특히나 민원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나 모르게 어떤 민원에 위반되는 사고를 쳐서 네. 떠나보내야 되거나 네. 아니면 저랑 비즈니스 스타일이 안 맞아서 떠나게 되거나 네. 그 사람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적응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로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보자 해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네. 그게 저는 지금도 이제 후회되는 복귀를 해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사람을 여러 명을 아우러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경험치 부족에 따른 태도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좀 더 의연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네. 스탠스였으면 그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점장 하면서 한 몇 명 정도가 밑에 지점원들을 좀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메트로F 보험을 그만했을 때가 가장 많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매니저는 6명, 그 다음에 설계사분은 42명이었어요. 그렇군요. 꽤 인원이 많네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통 팀이 같이 지점장님을 보고 이렇게 지점이 형성돼서 꾸준히 해왔을 텐데 갑자기 지점장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뭔가 도전을 또 하셨잖아요. 그때 직원들의 반응이나 그 향후 지점은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거는 사실은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또 지점마다 정책이 다른데 뭐 회사가 잘 봐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지점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이제 제가 추천한 후배를 지점장으로 네. 앉혔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제가 영향력이 가장 컸고 저의 손을 타서 같이 커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지점장이 왔을 때는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동일하진 않아서 그 전보다는 좀 지점이 축소가 됐고 축소가 됐구나. 네. 또 인원이 또 많이 떠나가는 뭐 그런 네.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뭐 지금은 이 지점장이 또 잘해서 네. 본인의 또 사람들이나 본인의 성향대로 또 조직을 잘 관리하고 네. 있지만 네. 처음에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충격이 컸죠. 네, 그랬겠네요. 왜냐면 제가 다 한 명 한 명 인터뷰 보고 이제 데려왔는데. 선발했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남다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공채 지점장이랑은 완전 다른 형태여다 보니 그래서 지금도 그들을 많이 만나지만 한편으로는 더 혹시 자리 안 잡은 친구들이 있으면 자리 잡게 해주고 싶은 만큼 마음을 많이 서로 써다 보니까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했을 때는 서로 이제 충격이 좀 있었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사람을 보고 좀 따라오다 보니까 지점장이 바뀌었을 때 바뀐 지점장의 어떤 리더십보다는 그 기존에 기존의 그 신뢰 관계가 이제 지속되기가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직이 변화가 있긴 하겠네요. 예. 그러면 지점장 하다가 이제 새로운 또 커리어를 이제 만들어 가셨는데 그거는 어떤 커리어였고 어떤 계기로 또 시작을 하게 됐는지 좀 그 부분도 혹시 뭐 회사명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줄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음에 이제 21년도에 제가 갔던 회사는 스타트업이었고요. 스타트업에 이제 임원으로 전략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제가 있었던 메트로F 생명에 되게 유명한 임원이었어요. 그래요? 네, 젊은 날에 이제 40에 이제 메트로F에 임원이셨던 분인데 그 분이 스타트업에 가셔서 이제 전략을 짜면서 뭐가 필요했냐면 온라인 회사에 이제 대면으로 하는 영업 사원들이 필요했던 거죠. 오프라인 영업. 네, 오프라인 영업. 이제 오프라인 영업을 셋업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은 연봉이 안 맞기 때문에
연봉이 이제 메트로피 생명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제안에 되게 꺼려 하셨는데 네.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났었나요? 거의 3분의 1이죠. 아, 그래요? 네. 3분의 1 차이 났죠. 여기는 그 제가 안정적으로 이제 고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는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 가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또 연봉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머뭇거리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 제안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선택하게 됐죠. 아, 고민이 되게 많으셨겠네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면. 많죠. 네. 그때 아내의 반응이나 이런 건 좀 어떠셨나요? 다행히 저희 아내는 좀 저를 지지를 해주는 편이어서 이제 급여가 이제 3분의 1을 주니까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산이 많은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고민하셨다가 이제 와이프는 그냥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살아보니까 굶기진 않겠다. 아, 네. 굉장히 신뢰를 주셨군요. 굶기진 않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그렇구나. 거기에 사실 용기를 좀 얻었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인 거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걸 선택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네. 조금 후회하긴 했는데 갖고 스타트업에 갔죠. 뭐 임원 직함도 사실 주셨고 그래서 좀 신나게 해볼 수 있는 때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 거의 10년 만에 다시 회사원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 임원 직함도 같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같이 넣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파운트라는 회사에 이사로 갔죠. 아, 이사로 가셨군요.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회사의 오프라인 영업 채널을 만드는 역할로 갔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파운트에서 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거죠? 이게 히스토리가 스타트업은 되게 재밌는데 파운트라는 회사에서는 1년 일했어요. 아, 네. 근데 이 파운트라는 회사가 이제 증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2대 주주로 한국 포스증권이라고 하는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로 이제 투자가 되면서 여기에서 저희가 퇴사를 하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여러 인력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파견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퇴사를 하고 그쪽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2대 주주로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포스증권이라는 회사에 여의도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한국포스증권의 지분을 이제 우리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작년 8월에 이제 우리투자증권으로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러면은 파운트에서 일했던 그 조직 문화와 또 지금 우리투자금융증권의 문화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다르죠. 그래요? 파운트는 좀 어떠셨어요? 지점장 하시다가 조직 생활을 좀 어찌 보면 회사 생활을 하게 된 건데 그때는 좀 어땠나요? 사실 스타트업은 많은 것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자율성 있는 회사의 느낌이잖아요. 사실 메트라피 생명은 조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고 사실 거기에 대한 심적인 부담도 많이 있었는데 책임이나 부담이 있었겠네요. 일단은 회사원은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죠. 물론 사업에 대한 책임감은 있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적자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또한 무엇을 영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스타트업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 사람이 세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인 다역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저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뭐 급여를 많이 줬고 적게 줬고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밤늦게까지 주인의식으로 되게 일을 많이 했었고 아, 스타트업에서요? 굉장히 또 재밌었고 회사를 키우는 맛도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포스증권이라는 회사를 갔을 땐 그래도 증권사라는 기본적인 제도 안에 있다 보니 갖춰야 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한편으로는 그 시스템에 갖춰진 회사로 갔고 심적인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아, 스타트업은 제도를 만들거나 뭐 할 때도 갖춰진 게 없어요. 가보면 뭐 원래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고. 누리고 살았었는데 물어봐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막 4대 보험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왜 등록이 안 되냐고 죄송해요 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아, 그래요? 근데 한국포스증권이라는 회사를 갔을 때 이미 갖춰진 회사였어요. 오래 일하셨던 분도 계셨고 하지만 작은 회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빠르기도 했고 선택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적자 회사였다라는 게 사실은 좀 부담감이 있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포스증권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보다는 중소형 이제 증권사 경우에는 갖춰져 있는 것도 갖춰져 있었고 커뮤니케이션도 작은 회사에서 굉장히 빨랐고 좋았다. 네. 스타트업은 갖춰진 게 많이 없었지만 자율성이 있어서 좋았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투자증권이라는 회사로 이제 출범하게 됐죠. 네. 예. 근데 우리라는 이제 큰 금융지주사에는 큰 기업들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 한편으로 모든 업무들이 대부분 세분화적이 있고 절차나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깊죠. 그러니까 이 안정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 역할도 줄어들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결정권보다는 내 역량을 발휘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아, 네. 하지만 회사가 사업을 주도를 하고 안정적인 그 기반으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 대기업 기반의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났던 네,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우리투자증권에서 꽤 많이 배웠어요. 대기업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의 뭐 복지나 네, 네. 문화 활동이나 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점점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받는 거는 줄어들죠.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죠. 네, 네.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왔는데 좀 시스템이 갖춰진 이제 우리투자금융증권은 내가 더 뭔가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군요. 그거 되게 잘 배웠어요.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러네요. 그다음에 큰 기업까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큰 기업은 안정적이지만 액티브하지 못하구나. 스타트업은 와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직장부터 그 현재 직장을 이렇게 쭉 다니는 과정에서 어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일과 뭐 삶의 균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가정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었던 여유는 좀 어떠셨는지, 어떨 때가 가장 좀 균형이 좀 잘 유지가 됐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점장 할 때는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도 비슷할 것 같고요. 외부에서 저를 평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예. 첫 회사도 그랬고 네. 첫 회사는 구조적으로 이제 업무 자체가 많아서 네. 그래서 늦게까지 네, 일해야 네.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사업가형은 사실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투여해서 일을 많이 하면 소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20대 후반 30대 사회초년생한테 인생의 기반을 잡기엔 너무 나이스했죠. 왜냐면 월급은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성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근데 여기는 내가 많이 해서 남들 1,000만 원 버는 거 2천, 3천을 벌면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신나서 너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싫어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이해해 주는 건 일하는 거 외에는 사실 일과 가정 외에는 일이 훨씬 많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음주 가무를 즐긴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같이 이제 뭐 전세에서 이제 집 짓는 것까지 돈 모으고 돈 버는 재미에 시간을 보냈었어요. 근데 대신 업무 집중도는 워낙 컸죠. 예, 워낙에 할 일도 많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업무 집중도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파운트라는 회사로 가면서 저를 이제 데려왔던 그 임원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여기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동기부여 차이가 다르다. 아, 네. 피드백이 다르기 때문에 쉴 땐 쉬고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서 스타트업에 갔는데 맨날 늦게까지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구나. 주말에도 습성이 남아있던 거예요. 보험회사 했던 습성이. 네, 네. 그러니까 주말에도 항상 노트북 켜놓고 일하고. 네, 네. 근데 그게 차근차근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좀 쉬고. 그 사실 매트라이프에 있다가 스타트업으로 들어오면서 느꼈던 거는 아 내가 주말에 쉬는구나. 왜 주말에 안 쉬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계속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자리 이 잡고 생각이 있었어요. 많았군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안정화됐다. 그러면서 사실 가족들도 더 많이 보이고 아이들도 크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고
어떨 때는 뭐 이제 퇴근도 빨라지면 네. 저녁 있는 삶도 만들어지게 네, 되고 네, 다행인 거는 그래도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그렇게 워커홀릭처럼 일했던 게 있다 보니까 기반을 좀 빨리 잡게 됐죠. 예. 초기에 좀 정착하고 할 때는 네. 네, 네. 금전적인 기반을 잡으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은 여유 있는 선택을 하죠. 왜냐면 제가 그럴 수 지금 뭐 있겠네요. 대출금이 네, 엄청 네.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지금 육아휴직 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예, 그렇지 않아도 돼서 예, 그래서 그때의 워커홀릭처럼 일했던 거. 하지만 점차적으로 큰 기업으로 올수록 저는 워라밸은 좋아졌죠. 그러면 빡세게 일을 하다가 워라밸로 전환될 때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전환되는 과정에서 좀 깨닫게 되거나 새롭게 좀 발견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는 시간은 없었지만 돈은 벌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인생의 기반을 잡게 된 거고. 그런데 회사로 갔을 때 연봉을 많이 측정 안 받고 갔기 때문에 금전적인 건 좀 타이트했어요. 네. 근데 시간을 좀 많이 쓸 수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뭐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두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 사실 관심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아이들은 크는데 우리의 지금 역할이 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역할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지금 계속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 관심을 좀 더 둘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좀 덜 벌지만 네, 네. 이제 시스템 안에서 회사원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보장받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금전적인 건 좀 미리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었고, 지금은 좀 여유롭게 가정을 살피면서 아이들의 케어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상황에 좀 만족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육아휴직을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